아내들, 며느리들, 딸들이다. 우리의 역사적인 첫 책에 들어갈 원고를 쓰면서도 이것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반쯤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찻잔 속의 태풍, 손바닥 안의 발버둥이라는 말들을 한 번씩은 떠올려 본 사람들이며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비웃고 코웃음 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사람들이다. 모임을 만들고 몇 주가 지난 뒤에야 세경이 엄마, 준우, 준영, 쌍둥맘 같은 호칭 대신 서로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윤희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작은 마음 동호회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은 마음 동호회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로 살아가던 여성들의 글쓰기 모임으로 독립출판으로 첫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말하지 못했거나 습관처럼 침묵했던 아픔, 절망, 분노를 글로 적게 되죠. 이들에게 글쓰기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글을 쓰고 계신가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늘 녹음을 하던 홍대 스튜디오가 아니라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과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이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올해로 38회를 맞은 마로니에 전국 여성 100일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고 마감이라고 하시는데 다 쓰셨는지 아니면 제출하셨는지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여성 100일장 특집으로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실 두 작가님, 박민정 작가님, 박서련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었는데 좀 춥기는 하지만 이 좋은 가을에 대학로에서 뵙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네, 오늘은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즐겁게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서련 작가님도.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녹화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놀라운 일 같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죠. 이런 플라스틱 칸을 해가지고. 네. 제가 두 분 작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박민정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유령의 신체를 얻을 때, 아내들의 학교, 그리고 장편 소설 미스플라이트, 서독 이모가 있습니다. 김준성 문학상, 문지 문학상, 젊은 작가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소설집 바비의 분위기라는 소설집을 출간하셨어요. 박서련 작가님은 2015년 실전문학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18년에 채공녀 강주룡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마르타의 일이라는 장편소설을 내셨고 최근에는 더 셜리 클럽이라는 장편소설을 내셨습니다. 두 분 다 최근에 신간이 나왔어요. 박민정 작가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알려주신다면. 네, 최근에 신간을 출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출판 행사를 많이 다니진 않아도 주변 작가분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뭐 계기도 되고 이 책 출간했다는 김에 뭐 드리기도 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그런 모임이 없이 집에서 예. 그냥 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만나자는 말을 하기 선뜻 건네기가 좀 어렵죠, 요즘은. 네. 박소련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신간이 나오고 동료 작가분들이나 독자분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SNS 라이브로 독자분들과 만나는 행사가 몇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집에서는 혼자서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요새는 문학 플랫폼 던전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이따 시간이 되면 그 던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문장의 소리 여성 100일장 특집 여성 그리고 글쓰기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이제 두 분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오전에 여성 100일장 그 글제가 발표되었다고 하던데 그 글제가 영화, 이발소 그림, 머리카락, 달리기 이런 거였대요. 나라면 뭘 썼을까 생각하니까 까매지는데 두 분도 100일장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경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민정 작가님부터 100일장 경험과 수상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상 노하우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100일장이 제가 고등학교 때 100일장 나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상을 못 받아도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바람 쐬러. 예, 여기 마로니에 청소년 100일장도 나왔었는데 그냥 상을 탄 적은 없었고 이렇게 바람 쐬러 그리고 이제 글제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글을 쓴다는 게 너무 긴장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습작을 많이 했었고 근데 수상을 한 적도 물론 뭐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다른 때에는 되게 시제에 딱 맞춰서 쓰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 시제가 좀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상 받았을 때 시제가 외삼촌이라는 시제가 나왔었어요.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진짜 아무 이야기나 썼는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썼는데 그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제까지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때 그러면 산문 쓰셨어요? 운문 쓰셨어요? 짧은 소설. 짧은 소설. 꽁트. 네. 꽁트. 박소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100일장 경험과 수상 노하우. 저는 100일장에서 상을 탄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노하우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왜 복권을 사야지 복권에 당첨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0일장에 많이 나가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상을 탄다라는 이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많이 나가서 한두 번 운 좋게 상을 탔었던 것 같고 어디서 보기로 제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도 그 상을 타고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 들은 얘기로 시제하고 관련이 있는 듯하되 시제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소나무가 시제로 나왔다 그러면 솔방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되게 값진 팁인 것 같아요. 그럼 박소련 작가님도 100일장 나가셨을 때 산문 쓰셨어요? 네, 저도 산문을. 그러시구나.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지역 100일장 같은 데 나갔었거든요. 근데 전 그때 시를 썼었어요. 상은 못 탔었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님들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글쓰기라는 게 사실 성별, 직업, 계층, 나이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글을 쓰는 여자, 책을 읽는 여자를 위험하게 생각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억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그런 편견이 그다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쓰는 여자, 책을 읽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이 사회, 글을 쓰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민정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또 대상화해서 바라본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성 작가들이 매년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성 작가들이 너무 많아지고 남성 작가들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문학 전공하는 학교 다닐 때나 이제 등단하고 나서도 실제로 뭐 인원수는 여성이 더 많을지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어떤 것과 그 행위, 문학을 한다는 행위 이런 것들에 성별이 있다면 뭐 남성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뭐 글 쓰고 공부했던 그런 것도 남성적인 뭔가 말할 수 있는 권력, 기록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내가 좀 체득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남성적인 기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고 그런데 당연히 지금 그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 글을 쓰는 여자, 책을 읽는 여자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글쎄요. 글을 쓰고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할 말이 많아지니까 성가셔한다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죠. 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박수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여자, 책을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발화? 이 항의 자체가 되게 남성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게 그렇게 겁이 나면 너도 써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그 잠깐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여성 인구가 훨씬 더 많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 읽으면서 그런 여자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가 무서운 거지? 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채팅장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공감합니다. 막 크게 공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그 채팅창 중에 또 몇 분이 물어보시길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글을 쓰는 삶, 소설가로서 사는데 뭐 많은 분들이 수입 걱정하고 뭐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직업 만족도 어떠세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예전에 무슨 기사에서 직업 만족도 가장 높은 사람이 소설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만족도만 조사한 게 아니라 수입도 조사를 같이 했는데 수입은 제일 낮은 게 또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2위는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수입은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 낮은 사람들이 뭐 이게 뭐가 좋다고 만족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늘 만족하고 있었고 사실 뭐 수입도 작가들끼리도 서로 만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이렇게 물밑에서 파닥파닥하면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 쓰기 위해서 뭐 일을 하고 시간을 번다라는 그것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도가 큰 것 같고 그치만 그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뭐 다른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것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작가들을 뭐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만족도와는 별개로 정당한 페이를 지급해야죠. 박수련 작가님 어떠세요? 직업 만족도? 저는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직업 만족도 진짜 높아요. 다른 거 뭐 하는 제가 상상이 안 되고 뭐 벌이 얘기를 하면 물론 우울해지지만 그 얘기 빼고 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주는 해방감이랑 만족감 같은 게 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00일장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강압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만족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얼굴을 직접 뵙는 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이제 여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한데 여성이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 서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아요. 여성 서사란 어떤 걸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여성 서사는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민정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또 다시 오늘 오기 전에 생각을 계속 해보기도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오늘 오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제가 뭔가 준비를 하다가
어떤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틀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영화 제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영화 한국 영화였고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전에 꾸준히 흥행작을 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받았던 비판이 여성은 아예 없는 세계. 여성은 그냥 나와서 이제 가슴을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요. 항상 그런 영화를 만드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어봤던 그 작품도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 평가가 제대로 된 여성 인물이 나오기는 했다 그래도 이 감독 작품 중에선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준비하면서 살짝 봤거든요. 근데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진짜 저만 하면 정말 살아있는 인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진짜 발가벗고 박제되어 있는 그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나와서 어떤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뭐 사생활이든지 고민을 토로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여성들도 나와서 뭔가 이야기는 했었겠죠. 근데 전혀 살아있는 인물로 느껴지지 않았고 저도 진짜 불쾌했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 인물은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 배우분이 캐릭터를 두고 감독님이랑도 많이 싸웠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치 저런 사람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화든 소설이든 이런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작품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성이 대상화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작품을 찾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별의 여성인 작가가 쓴다고 해서 혹은 뭐 인물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다 여성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적어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 저런 사람은 진짜 있어. 이런 정도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면 여성소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형적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성들을 보여주는 박수련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서사 어떤 게 여성서사일까요?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bechdel 테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앨리슨 bechdell이라는 미국의 만화가가 만든 그 요약하면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등장해서 남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장면 이상 있는 영화가 여성주의적인 영화다라는 식의 bechdel 테스트라는 그 지수 평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그 한국 영화에 특히 많은 경향 중에 엔딩 크레딧을 보면 여자 캐릭터의 이름이 배우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여자 캐릭터가 소녀 또는 뭔가 여자 시체 1, 여자 시체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꽤 봤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살아있다. 물론 이것은 허구인 것을 독자가 감상하는 사람이 알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을 따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맞아 나도 이런 적도 있었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살아있는 캐릭터로서의 여성이 나오는 소품이 되지 않는 여성이 나오는 서사가 여성서사가 아닐까. 네, 지금 두 분 작가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이름 없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울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좀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그러니까 박민정 작가님의 이번에 나온 바비의 분위기라는 소설집에 실린 그 모르고 디오라마라는 제 이제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는 비동의 성적 유포, 뭐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약간 부정하려는 여성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작품 쓰실 때 혹시 조심하셨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꼭 이것은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이 작품 쓰실 때 얘기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뭐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장르적인 계획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실현을 해보고자 뭔가 노력을 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에 관한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잊고 혹은 잊은 척하면서 이제 방어 기제로 외면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 자기 대학 시절에 어떤 스펙터클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떠올리고, 맞아. 하지만 그런 일들을, 그런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결말부쯤에 동료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피해자 아닌 사람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그 쓸 때 이 부분이 내가 너무 많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캐릭터의 흐름상 조금 돌출적인 행동이라 해야 되나, 작가의 의도에 너무나 맞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저에게는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겪어보고, 심지어 회사에서는 이 영상물을 봐야 하는 이런 일에 직면을 했음에도 자신이 그 카메라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바로 위에 나오는 종말이 별거겠어? 이게 다 종말이지? 라고 나온 그 문장도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네. 맞아, 종말이 별거야. 이런 게 종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박소련 작가님의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채공녀 강주령도 그렇고, 마르타의 일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이제 더 셜리 클럽도 그렇고, 다들 여성 주인공이 나와서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소설인데, 박소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소설 쓸 때 주의하시는 점, 고민하시는 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거 7초 이상 말을 안 하면 방송사고라는 그걸 7초 안 생각하고 됐어. 있는데, 약간 그래서 방송사고 안 나게 아무 소리나 지금 계속 내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특정 장면에서의 여기 잘 안 써진다 같은 고민은 있을지 몰라도, 여성 주인공이라서 특별히 힘들게 느끼거나 뭔가 더 주의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저의 신명을 믿고 그냥 빨리 쓰고 싶다라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박소련 작가님 소설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저 고민 있으면 가서 상담받고 싶은 인물들이거든요. 가서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되게 주체적이고 용감하면서도 자기 욕망에 대해서 직진하는 그 인물들이 주는 짜릿함과 상쾌함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더 셜리 클럽 읽을 때도 저는 요즘 좀 바빠가지고 이제 낮에는 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셜리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셜리를 만나러 가서 조금씩 읽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주는 청량함이 되게 저는 좋았다는 사적인 이렇게 감상문을 남기며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근데 이런 방송 너무 좋다고 자주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1장 특집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민정 작가님, 박소련 작가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어떻게 기르시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다면.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작업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작가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뭐 매일 출근해서 글 쓰시고 매일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글을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글쓰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방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쓰기만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글만 쓰고 살았던 적은 없었어서 저한테는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좀 절실하고 그래서 막 꾸준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한다기보다도 아직도 무슨 어떤 쫓기듯 하는 절박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글을 쓸 그렇죠. 시간을 글을 쓰기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서. 네. 맞아요. 되게 공감이 되네요. 박서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글을 꾸준히 쓰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좀 몰입기, 작업 몰입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럴 때 그 굉장히 몰아서 쓰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발견한 어떤 저한테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일 쓰려고 상상한 부분을 지금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글을 쓰려고 앉는 것까지는 좀 비교적 쉽거든요.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딴짓으로 빠지거나 글쓰기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써야 할 장면을 오늘 상상해두고 미리 한 문장이라도 써두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그걸 보면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두 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다들 글 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이게 되게 안 써지면 힘들고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안 써지더라도 약간 두근두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빨리 이거 하고 글 써야지 라고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얘기했던 직업 만족도와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들 주로 어디서 작업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작업하세요, 박민정 작가님? 저는 집에서 네, 하고 있어요. 박수련 작가님은? 저도 완전 집파입니다. 그쵸. 네, 저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7시 35분이네요. 질문을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는 중간 로고송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네. 우리는 다 작가님들 편이에요. 라는 댓글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 특집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민정 작가님, 박서련 작가님과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하신 작품집 바비의 분위기와 더 셜리 클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혹시 이전에 책을 출간했을 때와는 달라진 지점이나 새로 들었던 생각 같은 거 있으셨는지 박민정 작가님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소설집으로는 지금 세 번째 맞아. 작품집인데 확실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집 낼 때랑 많이 달랐고 이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평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첫 책, 두 번째 책을 내면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고
너무나 많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세 번째 작품집을 마지막으로 교정을 보면서 마지막 교 넘길 때 첫 책을 다시 펼쳐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했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작품에. 그때 더 독한 발화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때 더 많이 독하고 지금 조금 많이 유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독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주 상처받아서 빨갛게 벗겨진 그 연한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느낌. 저는 작가로서 등단하고 한 10년 조금 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이 작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당연하게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것이 저에게 어떤 기회가 되었던 지점들이 많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을 빼고, 그러나 사실은 칼을 여전히 품고 있지만 예전처럼 막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작품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의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약한다고 느꼈던 거는 아마 그 글을 쓰신 작가님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저만 들은 것 같고 좋네요. 박세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더 셜리 클럽 책으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쓰는 동안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장편 2편이 주인공을 굉장히 괴롭히는 식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가장 극단적인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힘든 장면들을 더 많이 넣으려고, 그러니까 개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더 힘들게 만들려고 주인공을 되게 괴롭혔던 것 같은데 더 셜리 클럽에 와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셜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걸 제가 응원하는 심정으로 쓴 것 같아서 주인공을 좀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써갔다는 생각도 들고요. 쓰고 나서는 이제 책으로 나오고 느낀 변화는 약간 원래 친구랑 하던 어떤 꽁트 같은 장난이 있었는데 레퍼토리가 뭐냐면 박세련 작가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친구가 촐렁거리면서 와요. 그러면 제가 저 그렇게 안 유명해요. 이런 식의 꽁트가 평소에 그걸 짜고 하시나 봐요. 네, 저희만의 그게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카페 같은 데서 제 책을 보고 계신 분을 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깝치면 안 되겠다. 까불지 말아야지. 좀 더 진중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되게 상상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혹시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글을 쓸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글을 쓸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당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까요? 박민정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게 또 어떤 장르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소설을 쓰긴 하지만 가끔 산문을 쓸 때도 있고, 네. 지금 시간 벌려고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죠. 근데 모르죠.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목에 기름치지 말자. 이렇게 기름낀 느끼한 말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세련 작가님은 혹시 있으세요? 그 시간을 벌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해봤는데 공핍하게도 저의 답변은 마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감을 반드시 지킨다. 네, 마감. 네, 저는 또 되게 강박적으로 한 당일 오전 내로 보내야 한다? 그 이후면 나는 늦은 거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늦은 적 많습니다. 되게 성실하시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라는 게 있을까? 저도 마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감을 지키자. 제가 너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냥 말만 그런 거죠, 뭐.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품 낭독의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작가님들께서 자신의 작품 중에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일단 박민정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번 작품집 바비의 분위기에 수록된 그 숙모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이 소설 발표했을 때 주변 분들이 웬일로 이렇게 따뜻하게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네. 작품인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따뜻한 제 소설에 흔치 않은 따뜻한 장면인데 한번 낭독으로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몇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네. 박민정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날마다 교문 앞에서 작은 상자에 병아리를 풀어두고 한 마리에 100원씩 파는 병아리 장수가 있었다. 친구들이 죄다 병아리를 한 마리씩 사서 검은 봉지에 담아 들고 가던 날 나도 얼떨결에 병아리를 샀다. 참새도 무서워할 만큼 겁이 많았는데 그땐 친구들에게 뒤처지기 싫었던 것 같다. 집이 가까워져 오자 손에 받쳐든 병아리가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했고 대체 이걸 집에 데려가서 뭘 어쩌자는 건가 싶기도 했다. 고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순간 병아리를 등 뒤로 숨겼다. 고모는 그때 빨간 책가방을 맨 내가 움찔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 뒤로 숨긴 병아리가 삐약하고 소리를 냈을 때 새빨갛게 달아오르던 얼굴을 보며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렇게 약해 빠진 아이가 자신을 부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게 농담이라 해도 매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따뜻한 장면이라고 지금 꼽아온 건데 따뜻하지가 않네요. 부모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이제 그분 되게 60이 넘으셨는데 계속 비혼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조카를 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병아리 뒤로 숨기는 그 모습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뭐 되게 예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전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좋은 거 들으면 그거 내가 쓰겠다고 약속을 꼭 그 자리에서 받아내고 한 2만 원 주시나요? 근데 되게 대부분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래 너 써라 이렇게 그래서 그 쓰면서 그 내가 실제로 대화를 했던 장면도 많이 떠올렸고 보통은 어쨌든 나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상상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순간, 이런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삶에 실제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한테 따뜻하게 봤어요. 이 소설집에 실려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박서련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서련 작가님은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오늘 다소 짧지만 그 199페이지 셜리 넬슨 할머니가 리틀 셜리에게 쓴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박서련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셜리에게 에밀리가 이미 멋진 편지를 써서 나는 그리 할 말이 없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도 혼혈이라고 했지.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보다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된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완성해 줄 거다. 건강해야 한다. 너의 충실한 셜리 넬슨. 감사합니다. 이 부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소설을 쓰다 보면 소설 속의 인물이, 물론 제가 쓰고 있음에도 소설 속의 인물이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그 말이 되게 와닿고 그 너무 감사하고 다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셜리 넬슨 할머니의 편지 그 부분이 저한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번에 출연했었던 다른 SNS 라이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읽지 않아서 서운해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셨어서 혹시나 보고 계실까 해서 네.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 뒤늦게나마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뒤에 그 실려있는 글귀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된다.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작가가 이렇게 이 많은 문장들을 달려왔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이 그랬어요. 결국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민정 작가님의 바비의 분위기, 박세련 작가님의 더 셜리 클럽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민정 작가님의 신세이다이 가오에 보면은 거기 이제 등장하는 할머니가 약간 가부장제를 이제 규칙처럼 받아들인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작품을 쓰다가 내 안에 내재된 남성의 언어랄까? 그런 걸 만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 극복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참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작가로서. 그리고 게다가 맞아. 오늘도 여성 서사를 쓰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막 사랑하고 싶고 롤모델이 될 만한 여성 인물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내가 공부하고 사랑했던 문학이 어쩌면 굉장히 좀 여성 혐오적이고 또 나의 여성적인 발화를 억누르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언어, 그런 기법, 뭐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온 내가 어떻게 좋은 여성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게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그 합평을 하는데, 예전에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여성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놀랍게도 거의 모든 소설에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조우했을 때, 꼭 그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니까 그게 뭐 외모 평가가 아니더라도 외양에 대한 묘사는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우리도 다 그렇게 썼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여자를 만나면 일단 그녀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뭐 향기를 풍기는지 뭐부터 근데 우리가 남성을 만났을 때는 그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이런 얘기를 안 쓰잖아.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고전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것들 그리고 각자 되게 좋아했던 작품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계속 길들여졌던 단련되었던 언어라는 거는 남성적인 언어와 시선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막 이것을 다 표백하고 제거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가 막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전형적인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가 있어. 박수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글을 쓰시면서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 그 가부장제의 어떤 목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나요? 가부장제라기보다도 저도 되게 그 요즘 말로 유교걸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은 모먼트가 있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저 스스로는 저를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상의 되게 굉장히 수능적인 인간이라고 저 스스로는 저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인정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류적인 그 폭력성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서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가 저희 과제라고도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나쁜 사람도 나와야 되거든요, 소설에. 그래서 제가 파괴하고 싶은 저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제가 목격해온 것들, 그런 것들도 차곡차곡 접어놨다가 소설 속에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좀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가 폭력이기도 하지만 여성다움에 대한 또 과한 어떤 혐오와 폭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셜리 클럽에서 셜리가 공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여성들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박민정 작가님 여성다움에 대한 과한 과도한 혐오와 경멸 이런 것들 긴 머리 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 안 된다, 핑크색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해지는 폭력들도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작품에서 이 여성다움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너무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막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길리언 플린의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작품을 읽고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성이 약간 흔히 정말 멍청한 여자, 진짜 천박한 못 배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게 되는 뭐 그런 전형적인 같은 여자도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멍청한 그런 인물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행사에서 작품 속에 어떤 여성 인물이 나오면은 못 견디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여성 인물이 싫으냐 같은 여성으로서. 근데 그때가 다른 패널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이제 뭐 더러운 여성 뭐 잘 등장하지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난 똑똑하지 못하네, 멍청한 애가 나는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멍청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여성이 얼마나 그 자신의 멍청함을 인정하면서 등장을 하는 작품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심지어 이제 초점 화자이고 주인공이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다 이끌어가는 작품인데 주인공 여성 인물이 뭐 이거는 뭐 안타고니스트도 아니고 왜 주인공이면서 저렇게 못난 모습을 다 보여주느냐, 그것이 다른 여성들에게 되게 불쾌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냐 뭐 이런 질문을 작가가 받았대요. 그랬더니 작가가 그게 혐오지. 그런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못 견디고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멍청할 수도 있고 뭐 좀 천박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인물이 일단 소설에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꺼려지는 거, 이것이야말로 혐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작품을 쓸 때도 주눅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 되게 지금 용기를 받았어요. 작가님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그런 느낌입니다. 박소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왜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는 것이 여성성의 표현이고 상징이고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규칙이 있는 사회권,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문화권에서 그것이
그 어떤 여성성의 오히려 억압이다라고 하면서 히잡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는 시도는 또 근데 그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본 적 없잖아요. 그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몇 년간 그 사람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자신 그 중에 한 부분인 여성성 같은 것을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 여성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쉽게 재단하는 건 아무래도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능한 이런 여성 저런 여성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지 되게 멍청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팅장에서 두 분 말씀 너무 좋다고 격하게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저도 이 자리가 되게 뜻깊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직접 제가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들이 쓰신 여성 인물들 중에 가장 애정하는 여성 인물 한 명씩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이유로 제 소설 중에 이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박민정 작가님. 저는 예전에 냈던 작품집 아내들의 학교에 있는 그 행복의 과학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인 하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은 저를 많이 닮았는데 내가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무브먼트 그리고 그 자신의 탐구 막 고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세상에 좀 유용한 방식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진취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쓰실 때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박소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아무래도 저희 바깥에서 온 인물인 강주룡을 가장 그 뭐랄까 어떤 예의로서도 그런 마음에서 더 애정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은 대부분 제 안에서 나왔지만 이분은 밖에서 먼저 오셨거든요. 실존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었고. 네. 네. 멋있었어요. 강주령 언니. 저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두신 질문 중에 또 몇 개를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질문 중에 혹시 소설가가 되기까지 망설인 적은 없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많았겠죠? 박민정 작가님? 그 망설이는 순간들? 소설가가 되기까지 망설이고 포기하려고 했다거나 안 하고 말아라고 했던 순간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써서 대학을 이제 문창과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문창과생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공동의 그 목표가 그게 바로 등단. 그 안에서는 그게 너무 최고고 막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망설이는 건 너무 이제 사치인 거죠. 그런 고민을 토로할 수도 없었던.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바로 작가가 되기는 했는데 그 사이의 시간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부잣집이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때 나이가 되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도 안 벌고 글 쓰고 이 공모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내가 너무 불효자 아닌가?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강렬하게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시간 되게 짧았는데 다른 분들이 뭐 그걸 10년, 20년씩 겪고 작가가 되시잖아요. 너무 대단하다는 말밖에 사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글을 씀으로 해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원래도 고민들이 사실은 학생일 때도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한테는 미안했었거든요. 내가 이 글 쓴다는 것 때문에 난 세상에 유세 부리면서 살까봐. 정말 엄청난 자기성찰이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수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망설였던 순간들? 이것
나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박서연 작가님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뭔가 그 작가가 되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언젠가 작가가 되겠지라고 청소년기의 어떤 시점부터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대 한 중반쯤 와가지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더 빨리 알았어야 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갑자기 깨닫고 근데 작가가 안 된 나는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 오긴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 그때 돈을 벌고 있기도 했어가지고 작가 안 돼도 먹고 살긴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꼭 이 일이 아니어도 뭐랄까 내가 글을 꼭 널리 퍼지는 글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는 나 혼자 보고 많은 일기일지라도 글을 쓸 거고 그럼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작가가 될 꿈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이상한 순환이긴 한데 지금 박서연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힘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가의 말에 실린 문장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박민정 작가님의 바비의 분위기의 작가의 말에는 내가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못 썼던 것은 오직 사랑이나 행복에 관한 것이었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나는 한없이 자유로웠는데 왜 사랑과 행복은 불가능했나?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약간 부끄럽네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네. 박서연 작가님의 작가의 말에 보면은 내가 등장하지 않는 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가장 정직하게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뭐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한 문장이 나와요. 사랑의 만큼은 우리 모두 소질이 있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작가님들에게 로맨스,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박민정 작가님? 전 예전에는 이렇게 작가의 삶과 생활과 작품을 계속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것도 내가 나를 억압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제 삶이랑 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로맨스, 그러니까 그 어떤 평론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여성들에게 로맨스라는 게 가능한가, 몰카가 있고 폭력, 그러니까 특히 이성애적 로맨스라는 것이 가능한가 과연. 그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보통은 모두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불운해서 자꾸 나는 사랑에 실패했던 거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잖아요, 예전에는. 맞아.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난 사랑을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작품을 읽을 때도 사실 그걸 불편해했었어요. 로맨스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읽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래서 이제 그 멜로 드라마를 지금도 잘 못 봐요. 전 무조건 이제 수사물이나 하는데 수사물에서도 수사하다 연애하면 절대 그때부터 안 봐요. 수사만 해야 되고 의사들 나오면 이제 의료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무드 정치 나오면 전 꺼버리거든요. 그 트라우마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 쓰면서 몰랐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것들, 뭐 이를테면 진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작가의 말 마지막의 문장이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좀 네.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네. 뭐 어떤 제 아는 지인분들이 읽고서 저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가의 말의 마지막 문장이 궁금하시면 박민정 작가님의 바비의 분위기를 읽어보시면 네 아실 수 있습니다. 박서연 작가님은 어떠세요? 로맨스? 우선 저의 입장이랄까 포지션을 먼저 밝혀두자면 저는 사랑이 너무 좋아요. 사랑을 완전 사랑합니다. 네. 이 질문을 듣고 생각난 게 정세랑 작가님이 예전에 2018년 12월호였나? 리터에서 연애소설이라는 테마로 미니픽션을 발표하실 때
로맨스 작가인데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로맨스들이 너무 다 폭력적인 것으로 느껴져서 이제 더 이상 로맨스를 못 쓰게 돼서 어떡하나 고민하는 로맨스 작가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뭔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인 척하는 다른 것 심지어 못된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더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는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칸막이를 사이로 그 다른 작가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은 소설로 이 뉴노멀을 그 녹여내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이 보기 드물어진 또는 너무 그 재현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우린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저처럼 사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상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뭔가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품어봅니다. 아, 그렇죠. 사랑을 사랑 그대로 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너무, 그럼 난 그걸 해보겠어. 이런 오기가 생기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는 저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사랑이 나와도 불편해하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모든 작품들을 다 못 읽은 것처럼 얘기해서. 저도 근데 읽을 수 없는 로맨스가 있고 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긴 드라마가 저도 있긴 있어요. 예, 각자에게는 다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8시 11분이에요. 시간이 정말 훌쩍 가지 않나요? 그리고 저 오늘 두 분 작가님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막 비타민을 많이 받고 용기를 많이 받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선 이 질문이 빠질 수 없죠.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출간 계획도 좋고 뭐 어떤 계획이든 박민정 작가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장편을 바로 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동안 한 6, 7년 동안 발표했던 산문들을 묶어서 그 산문들이 다 저의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한 테마로 묶어봐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산문집 생각하고 이제 그것도 바로 좀 출간을 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는 또 창작집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한 2, 3년간이라도 텀을 두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연작 소설을 쭉 발표해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낼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산문집과 창작집, 연작 소설 창작집 2권을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박세론 작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이라 하면 아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약간 죄인이 되는 기분이 있는데 왜냐면 벌써 한 팟캐스트 등을 비롯해서 한 4번째, 5번째 공개석상에서 이걸 쓸 거예요라고 되게 힘차게 말씀드린 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작품으로 청소년 장편 소설 경성을 배경으로 한 어반 판타지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이렇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아마도 저도 작품집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 두 분 작가님 책이 또 나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박민정 작가님? 오늘 이제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등단하고 뭐 책을 출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 중에서도 육아하시고 살림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우린 다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노동보다도 그것은 그래서 소설과 육아 뭐 이런 주제로 되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한데
저는 이제 간접 경험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에서 글을 쓴다라는 건 너무 엄청난 자기 통제와 훈련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건 글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언제 그 환경에 놓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설을 이렇게 작품을 쓰는 거 너무 어렵고 이렇게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조금씩 SNS에 글을 쓰거나 그 SNS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걸 습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런 글쓰기를 매일 한다라는 것도 그것은 언젠가 작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 과정이고 맞아. 역시 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글쓰기라는 것이 저에게도 그랬듯이 해방적인 일이 되기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힘을 팍팍 주고 계세요. 저한테. 어떠세요, 박세련 작가님은?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셔서 약간 찬성 들었는데 그 100일장에서 수상을 한다는 건 뭐랄까 그 또 등단도 그렇고요. 그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에 우승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일이어서 뭔가 인생이 저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지만 뭔가 이것이 나는 쓰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인정받았다라는 경험이 되게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께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축하드리고 싶고 굳이 수상을 하지 않으셔도 어쨌든 쓰는 사람이잖아요. 쓰는 사람으로서 그 뭐랄까 어떤 동료의 마음가짐으로서 계속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작가님께 오늘 되게 값진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정 작가님께서 글쓰기가 해방적인 일이 되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고 적어두고 기억하겠다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여러분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쉬운 마음을 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 특집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로 박민정 작가님, 박세련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는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주셔서 공감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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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